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정체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실패했다. 그 증거가 대통령 윤석열이다. 윤석열 사단의 실체는 뭘까? 특수통 패거리 문화, 토끼몰이를 당하는 느낌이었다. 어떤 경우는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야망을 위해서 검찰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었다. 중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할 것 같고 아킬레스건이 아니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대한민국의 검사장급 현직 검사 한 분을 모시고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정체를 심층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성윤 검사는 윤석열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30여 년간 검사 생활을 같이 해와서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이성윤 검사를 모시고 검사 윤석열은 누구였고 검찰공화국을 만든 윤석열 사단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조국 수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방법으로 잠재적 대권 경쟁자였던 조국을 사법적으로 죽였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현직 대통령 윤석열은 왜 현직 검사 이성윤을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하는지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는 오늘 인터뷰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론 요청이 있을 경우 이 또한 충실히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윤 검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마이TV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함께할 이병환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병환입니다. 네, 자, 이병환 기자, 우리가 검사장님을 오늘 이 스튜디오에 모시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한 2달쯤 전에 뵀었는데 그때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저 혼자 듣기 아깝다. 네, 그렇죠. 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잘 알아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거에 어땠었고 그리고 현재 이러한 일들을 해석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제가 들을 수 있어서 오랜 시간 이거를 인터뷰를 좀 하자고 설득을 해서 어렵게 오늘 이 자리까지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현직 검사이고 또 이제 급이 검사장급이지 않습니까? 예. 현직 검사로서 언론에 인터뷰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고심이 많았겠습니다. 예. 여기 나올 때 엄청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직 검사는 언론 인터뷰를 할 때 보고를 해야 되나요? 신고를 해야 되나요? 뭐가 있다던데요? 신고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 규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전 신고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안심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 뭐 언론에는 잘 등장을 안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모처럼 모셔서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자, 1994년에 검사로 임용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 30여 년이 됐네요. 예, 올해로 30년째입니다. 딱 30년째군요. 여러 가지 진로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검사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갈 길이 있었지만은 저희 돌아가신 그 장인께서 너 네가 한번 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그 사회를 변혁한다고 그 장인 사회 변혁의 꿈이 있었는데 네가 가서 그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간곡히 말씀하셔서 제가 검찰을 지원하게 됐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그 당시에 성적이 맞아서 성적이 몇 등이었습니까? 제가 검찰 지원 실력으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검찰 1등이 당시 서울지검 형사 1부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사회 변혁을 위해서 한번 검사 생활을 해봐라라고 장인어른께서 권유했을 때 그 사회 변혁이라는 단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본인의 뭐 대학생활 때 배경이라든가 뭐가 좀 있었나요?
예, 제 아내하고 제가 그 당시 80년대인데요. 네. 그 야학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우리 장인이 눈여겨 봤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실제로 그 검사가 돼서도 해봐라라고 해서 추천한 건데, 네. 실제로는 잘 어렵습니다. 아, 예. 그래요. 업무에 네. 쫓기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고요. 자, 지금은 이제 한직으로 쫓겨나 있어요. 한때 이제 서울지검장도 하셨고, 예. 고검장도 하셨고 그러는데 지금은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입니다. 예, 이게 어떤 역할이죠? 예, 연구위원 제도는 검사장들이 네. 하는 보직이긴 한데요. 네. 거기서 검찰의 그 과거나 그 미래 네. 상을 연구하기도 하고 네. 후배들에게 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연구해서 네. 후배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연구를 검찰에 관한 문제점, 네. 심층 연구해야 할 문제점을 발굴해서 그걸 연구한 다음에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곳으로 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한직으로 쫓겨났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제가 가는 곳이 어디나 다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현직 검사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미워하는 현직 검사 중 한 명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도 맞습니까? 저한테 그 말씀해 주는 기자분들 중에서 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이따가 차차 자세하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성윤 검사장을 그토록 미워할까 들어볼 텐데요. 일단 지금 재판, 수사, 징계 이런 게 막 관련된 게 꽤 되죠? 예, 한 세 가지. 세 가지나 세 개 정도 됩니다. 아, 이따가 자세한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첫 번째는 네. 그 김학의라고 김학의 전 차관이 그 출국하는 것에 대해서 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김학의 출국을 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막았다. 네. 한 취지로 그 직권 남용이다 해가지고 네. 저를 기소했는데 네. 올해 2월 15일 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있고 네. 그 현재 지금 항소심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김학의 출금 사건은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치검찰이 네. 그 일으킨 프레임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사건은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그 검찰 윤 총장의 그 정치행에 맞섰던 검사나 검찰이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이나 네. 또는 검찰의 과거를 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을 일종의 정적으로 규정하고 네. 수사와 기소를 이 보복사에 사용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건과 관련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안이죠. 예.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재판, 징계 뭐 등등 또 뭐가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제가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었는데 채널A 사건 예, 네. 지휘했었는데 네. 한동훈 징계 관련해서 네. 법무부에서 징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법무부는 감찰 규정에 따라 요구를 한 거고 저희는 감찰 규정상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 자료를 제공한 것인데요. 네. 이게 그 2021년 6월경에 서울중앙지검 1차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인데 네. 이 정부가 바뀐 후에 네. 다시 서울고검에서 결론이 번복되어서 재수사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건과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재판과 징계가 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뭔가 나를 사법적으로 치려하고 있다 이렇게 감을 느끼시는 건가요? 예,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병환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검사 윤석열과 너무 막연한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직접 아마 말씀하실 텐데 네. 사법연수원 동기시잖아요. 그렇죠? 예, 동기 맞습니다. 23기 예. 동기시로 알고 있고 그냥 동기인 것뿐만 아니라 연수원 같은 조. 같은 조로 근데 같은 조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사법연수원은 연수생들이 보통 저희 때는 290명 정도 됐습니다. 한 기수에. 예.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활동하는데 그 반도 한 50에서 60명 되니까 한 반에. 그 반으로는 다시 활동이 어렵고 네. 조로 나눕니다. A, B, C 조 나눠가지고 반에서 또 A, B, C, D 조로 나눠가지고 보통 20명 내외의 조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네. 주로 조단위 활동한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네. 저와 같은 조였습니다. 굉장히 연이 깊으신 거네요. 검사장께서 지금까지 지켜본 30년 정도 지켜본 인간 윤석열,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간 윤석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본 윤석열은 크게 화를 복을 받을 때 화를 내는데요. 화를 낼 때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크게 언성을 높이는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뭐 이건 저한테도 많이 그랬을 거고요. 네. 제가 그 채널A 사건 수사할 네.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저한테 전화해 와가지고 그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내면서 네.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말하면서 성질을 부른 적이 있고요. 네. 또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나 또 감찰부장 이 보고 과정에서도 네. 그 화를 낸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보고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고 크게 언성을 높이면 그 후배들은 또는 또 참모들은 주눅이 들어서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뭐니 해도 네. 그 술을 잘 드십니다. 술을 얼마나 잘 마시길래 계속 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술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기사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 검사 때부터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던 건가요? 연수원 때도 술 많이 드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정도? 그 검찰이 그 폭탄주와 인연이 있는 것은 뭐 검찰하면 폭탄주 생각난다는 것은 연상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윤석열 총장도 누구 못지않게 이른바 국민 폭탄주라는 소맥 소주하고 맥주 사건 이걸 참 좋아하셨는데 어느 기사를 보니까 지방 근무 때 폭탄주 일주일에 100잔 드셨다고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까? 윤 전 총장이 그 약주 드시는 거.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술에 관한 부분을 좀 필적을 뿌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술을 뭐 적당히 좋아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그게 검사로서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는가?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하기에 뭔가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검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하기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생각했나요?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업무에 술 드시는 분들의 잘 모르니까 어떻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느냐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윤 총장이 옛날에 저한테 말씀한 것은 자기는 술이 잘 맞는다. 그래서 술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이런 기억이 나고요. 그래요. 사전 취재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이 부잣집 중2 수준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평가를 할 때 절대된 말씀 안 하시고 약간 말을 험하게 한다든가 책상을 탁 쳤다든가 검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화를 내신다든가 또 한동수 감찰부장 증언에서 본다시피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막말했다든가 이런 걸 보면 이미 제출을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러니까 쇼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꼭 중학교 2학년 같다는 것을 저희들끼리 말을 좀 많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안에서? 예. 그 저희들끼리가 누구 거죠? 저와 같이 근무하는 뭐 검사 동료들의 검사들끼리. 예. 그 중학교 2학년의 의미는 철이 없다는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잣집에 자라는 중학교 2학년은 아무래도 중2병이란 말이 있듯이 약간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이런 느낌이었다.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자기 감정 통제도 안 되고.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부잣집에 철없는 중이 같다 이런 얘기를 검사들 사이에서 할 정도면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검사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네요. 아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검찰 내부의 일이고 검찰총장에 관한 일이니까 아무래도 쉬쉬하고 말을 안 하고 있겠죠.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인간 윤석열부터 한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검사 윤석열, 그다음에 검찰총장 윤석열을 통해서 이제 현직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나를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번 통해서 윤석열 현 대통령을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될 건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본격적으로 할 것 같다. 이런 기미를 언제 처음 느꼈습니까? 저는 이제 그 법무검찰국장의 부무에 그게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 수사에 관련해서는 저나 그 법무장관은 철저하게 소외됐다고 표현해 맞을까요?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수사 그 압수수색 당일 그 압수수색 대대가 압수수색은 당일에 검찰의 보고를 받고 제가 박상기 장관한테 보고를 드렸고 박상기 장관도 그때 처음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박상기 장관이 2020년에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건에 대해서 뭔가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뉴스타파랑 얘기를 하더군요.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들은 얘기가 없습니까? 그 압수수색 한 날 제가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장관님께 전화로 그 이런 압수수색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장관님께서 그때 국무회의 중이었던 걸 해가지고 뭐 끝나고 오셔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아마 장관님께서 윤 총장을 만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윤 총장을 오후쯤에 제 기억으로는 오후쯤을 생각하는데 윤 총장을 만나러 가셨는데 갔다 오셔서 하는 말이 윤 총장은 조국 가족이 권력을 등에업고 불법 사모펀드를 운영해서 부당이득 얻은 것을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뭐라고 장관님께 보고를 했냐고 여쭤봤더니 내가 사모펀드를 해서 잘 안다. 수사를 해봐 관련 수사를 해봐 잘 안다. 사회꾼이나 뭐 하는 것인데 민정수석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장관님 설득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윤 총장이 윤 총장이 장관님을 설득해 도와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범죄 의혹이 짙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군요. 장관님한테 말씀 전해드린 바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재판 1심 결과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무죄로 나온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조국 장관도 이제 1심 재판 후에 강조한 대목이 있긴 합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그 박상기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이제 1시간 동안 면담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은 이 보고가 사모펀드 이거 그냥 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 말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도 보고가 되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기 장관님 성품에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되게 보고도 자주 하시고 굉장히 그 하나하나 다 상의해가면서 하는 성격이라서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직접 보고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보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런 검찰총장의 확신적인 그런 주장이 당시에 청와대와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뭔가 있다 이렇게 잡아가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처음에 수사는 아무튼 뭐 사모펀드 관련한 수사가 많이 됐었으니까 네.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것과 가지고 영향을 받았을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사모펀드는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예. 당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언론을 통한 여러 가지 의혹은 있었지만은 이게 결정적 증거도 없네. 예. 무죄가 나올 법하다. 이거를 검찰 안에서도 어느 정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비리와 다른 것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나간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 부분을 참 의문인데요. 네. 저도 왜 그랬는지 그 생각을 곰곰했는데 네. 이게 윤석열 전 총장 스타일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스타일을 보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결론 정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시작하면 끝까지 나올 때까지 판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네. 왜 그런지는 그 사람들 본심에 관한 것이니까 제가 그러니까 스타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검사 윤석열의 수사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예. 수사 스타일이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제가 그 관련 기사가 있는 걸 봤는데 네네네. 그 기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어떤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설정한 뒤에 결론이 정해지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지막지하게 수사한다. 목표에만 집착해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등한시한다. 수사의 고수들이 깨닫는 절제의 미덕을 찾아볼 수 없다. 네. 보수 기질이 넘쳐 자기 식구만 챙긴다. 네. 언론 플레이의 대가이자 무죄 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네. 이런 평가가 있다고 언론 기사가 지적이 돼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도 좀 공감은 상당히 공감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평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 예, 상당 부분 공감을. 왜 그런 공감을 하십니까? 그동안 쭉 지켜봤더니 그렇다는 건가요? 예. 요즘 말로 느낌 아닌 느낌 이런 거. 느낌 아닌 느낌. 자 그러면은 그 조국 수사를 이토록 그 처절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뭔가 과연 이게 뭐 때문인가라고 예. 봐야 될 텐데 예. 조국 장관 내정자는 이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예. 분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윤석열은 검찰주의자고,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론자와 검찰주의자의 싸움, 예. 대결 이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주의자인 것은 뭐 뇌에 알려진 얘기고, 네. 그 검찰주의자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봅니다. 네. 검찰주의자는 검찰의 권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변혁하고 네. 정화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권력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주의자들은 네. 검찰은 당연히 최고 엘리트 집단이어야 되고 웬만하면 선악을 판단할 때 웬만하면 오류를 범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적은 인원으로도 무한대의 능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또 조직 내에 비리나 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네. 극히 일부의 문제이지 검찰 전체는 항상 청렴하고 문제가 네. 없다. 아하. 그런데 국민의 요구에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 검찰 개혁을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국 장관이 오신다 할 때 네.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여러 사람이 얘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네. 아마 제도적으로 검찰의 권한을 많이 뺐을 거다. 조국 장관이. 예, 뺐을 거다라고 말을 많이 들었고 네. 또 그에 상응하는 인사를 할 거다. 그래갖고 이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사청문회 당일날 네. 그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하겠지만 이게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네. 기소되면 사퇴를 할 거냐 자꾸 물었고 네. 실제로 그날 저녁에 저도 해고먹고 여러 번 막 묻고 소통하고 그랬지만은 진짜 기소할 거냐 물어보니까 네. 뭐 가타부터 얘기 안 했는데 결국 기소를 했어요. 근데 네. 기소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는 공소장으로서 뭐 이거 일시장소라든가 방법, 위조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기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이게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개혁에 대한 약간 저항이다 이런 성격도 있고 또 조국 장관이 온다 하니까 네. 뭐 기선제압 앞에 그날 기선제압 또는 뭐 요즘 말로
선빵을 날린다. 네. 이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까지 보면 윤석열 총장은 그 적폐 수사를 하면서 검사들로부터 이분은 친정부 검사다. 그래서 벼락 출세를 한 거다. 이런 인식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네. 검사들을 많이 데려다 쓰고 자기 쓰면서도 그 사람들 잘 못 챙기잖아요. 너무 중앙적이 많이 파견이 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검사가 수사 과정에 검사가 막 어떤 검사가 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여론이 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내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 좋아서 조국 장관 수사를 통해서 네. 그 내부 결속과 그 평가를 일시에 좀 바꾼 측면도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된 과정을 보면 조국 수사를 윤석열 총장의 의지대로 어쨌든 끌고 갔고 기소했고 재판 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아서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이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호 프로젝트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대권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대통령을 지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당시 여권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조국 장관을 그렇게 심하게 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대호 프로젝트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제 그 대호 프로젝트란 말이 네. 한간에 돈다는 말은 얼핏 듣긴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장관 수사에 관해서는 제가 법무부 검찰국에 있었기 때문에 네. 소유됐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가 보다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 10월호 신동아 보도군요. 이게 대호 프로젝트 이게 이제 언급되었던 게 말이죠. 근데 그 수사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가 정치적 야망을 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나요? 검찰주의자 대 검찰 개혁론자의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을 활용한 것이 좀 특이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누구보다도 예를 들면 압수수색, 조국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게 막 거의 생중계되듯이 언론에 막 보도되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검사 윤석열은 언론을 그 활용하는 방법이 다른 일반적인 검사들보다 좀 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사단의 뭐 특징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도고 늘 하던 대로 그런 것이고요. 네. 과거에 그 전 정부 수사를 할 때 그때도 조정 장관 수사에 관한 똑같은 패턴의 수사를 했었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면 어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네. 정치권에서 수사를 촉구하고 그 언론 보도를 근거로 그다음에 그 근거로 검찰이 수사하면 네. 언론이 그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네네네.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조국 장관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아까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지금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윤석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법한데요. 2019년 7월에 이제 윤석열 현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 임명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즈음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었어요. 그죠?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총장의 이제 관계인데, 자 우선 법무부 검찰총장의 위치는 뭘 하는 자리입니까? 검찰국은 네. 그 법무부 검찰청이 법무부 외청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청을 관리 감독하고 또 소통 역할을 하고 네. 인사를 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검찰국입니다. 이제 예산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인사 문제일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주요 인사가 다 마무리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자면요. 제가 그 2019년 7월에
윤석열 전 총장 임명된 후에 곧바로 검사장급 인사가 됐는데 네. 그때 검찰국장으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검찰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제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네. 검사장급 인사는 물론이고 그 검찰국 주요 과장, 그다음에 대검 주요 보직, 네. 중앙지검 차장 이하 고검 검사급 인사 이런 주요 보직에 대해서 네. 대거 윤석열 사단으로 이미 주요 보직을 임명하는 인사안이 이미 짜져서 네. 장관 결재까지 받아서 네. 밀봉되어 있었더라고요. 아, 발표는 안 하고 아직. 검사장 인사는 발표를 했고 그 후에 3일인가 4일인가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인사가 밀봉돼 있고 그 당시 검찰국장은 윤대진인데 네. 그런 상태에서 수원지검으로 발령이 났고요. 아. 그래서 원래 검찰 인사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검사장 인사가 있고 나면 네. 새로운 신임 검찰국장이 가서 네.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가 우선 같이 근무할 법무부 주요 과장을 인선하고 네. 그런 다음에 대검이나 중앙지검 이하 차장 이하 공검사급 인사를 짜서 네. 그런 다음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인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게 정상적으로 해왔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인사는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인사가 완료돼 버려가지고 제 인사를 제가 이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킬 방법도 없고 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밀봉된 또는 봉쇄된 인사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국장으로 그때 당시에 가셨는데 인사에는 전혀 관여를 못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그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통째로 다 해서 밀봉한 다음에 새로운 신임 국장한테도 그렇게 보안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가셨어요? 예. 그 밑에 이제 과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누가 과장이 될 건가에 대해서도 의견 피력을 못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 예, 예. 아, 좀 황당했겠네요. 혹시 항의 안 하셨어요?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님하고 네. 청와대하고 이미 인사를 다 했다는데 제가 어떻게 누구한테 항의했더니? 아니 제가 사실은 우리 과장들은 내가 인사를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의견을 많이 했는데 네. 이미 인사가 끝난 거고요. 장관 결재까지 났다는 말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장관은 박상기, 예. 민정수석은 조국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문재인. 예. 그러면 어떻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 사단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인사를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대통령과 장관과 민정수석의 허락을 받았다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제가 그런 걸 보이는 게요. 네.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그 박상기 장관은 그 교체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은 당시 수석은 그 윤대진 국장을 신임해서 신임했고 윤세진 국장 법무부는 청와대 참모들과 윤석열 총장을 상호 인사안을 만들어서 그 안이 그대로 대통령 결재까지 났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장관, 조국 민정수석 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안을 믿은 거군요. 윤석열 검찰총장뿐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사단을 좀 믿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사단을 믿었다. 그 윤대진 국장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믿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 조국 장관이 사퇴할 때쯤에 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계획은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정부는 그 적폐청산 과정에서 검찰에 많은 힘을 실어줬고 그 결과 또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윤사단에 대해서 대단히 신뢰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된 신뢰였네요. 이 신뢰 때문에 검찰 권한이 비대해지고 비대해진 검찰 개혁이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 바람에 네. 검찰 개혁이 좀 안 된 거 아닌가 실패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를 사실상 책임져야 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예. 누가 임명한 겁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근데 인사를 하라고 임명했을 텐데 예. 갔더니 모든 인사는 다 돼버렸어. 예. 참 황당했군요. 제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해관이 들긴 하지만 네. 제가 그 공무원으로서 상사의 명령에 이렇게 항사를 받들여 한 사람인데 네. 그때 인사가 다 끝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검찰국장으로 일하기. 왜냐하면 이제 검찰국장 밑에 과장이 있나요? 예, 과장이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과장이? 5명 있습니다. 5명이. 예. 그럼 이제 과장들이랑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내가 임명한 과장은 없고 예. 이미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다 임명이 돼 있고. 그럼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제가 신임 검찰국장으로 가긴 했지만 네. 제가 검찰국 주요 과장 인선에도 제가 이게 관여하지 못했고 또 그 중앙지검 대검 차장 이하 보직 인사에도 관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검찰을 지휘한다든가 또는 검찰 개혁 추진에 참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조 장관님 새로 오셔서 네. 검찰 개혁 추진 과제, 그 신속 추진 과제를 정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인권부 수사 준칙 제정이라든가 뭐 특수부 등 검찰 직책 개편 등 이걸 추진을 많이 했는데 네. 그 대검에서는 참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고 저항을 했고요. 또 검찰국에 있는 근무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뭐 검찰 을사오적에 비유해서 네. 법무 오적이란 닉네임을 붙여서 공격을 했고 또 밑에 그 아래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평검사들은 이게 나중에 친정 검찰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자기들이 참 힘들다. 저희가 하소연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국장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불러놓고 검찰 개혁 방향이 맞느냐? 그럼 맞으면 함께 가자. 이런 설득을 참 많이 했고요. 네.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설득이 되던가요? 그래도 검찰국 내에 있는 검사들은 그 국장 말은 적극적인 뭐 호응은 아니더라도 네. 소극적인 의미에서 얘기는 전 들어줬던 걸로. 자, 시계를 돌려서 우리가 당시를 이제 한번 장면들을 보면은요. 예. 조국 법무부 장관,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뭐 수사를 한다 만다 이런 잡음이 많이 있었긴 하지만 야심차게 검찰 개혁에 대한 이제 정책들을 쭉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많은 일들을 법무부에 파견한 검사들이 함께 해야 될 터인데. 예. 거의 뭐 반항하듯이 일을 잘 안 했겠군요. 일을 하려면 네. 옛날 검찰국장이 이 말을 하면 거의 네. 군대식으로 말을 잘 듣고 실행에 옮겼는데 네. 저희 있을 때는 제가 참 설득을 잘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네. 저한테 뭐 개별적으로 항의하고 그런 사람도 좀 있었습니다. 뭐 집에도 찾아오고 그러진 않았나요? 저 찾아오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었고 심야에도 전화해가지고 뭐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지 마라는 게 검찰 개혁 방향으로 가지 마라. 뭐 그런 뜻이 있겠죠. 왜 조국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같이 하려고 하느냐? 그런 취지의 말인데요. 네. 제가 그때마다 했던 말이 네. 그러면 검찰 개혁 방향이 틀린 거냐, 맞는 거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토론을 얘기하다 보면 얘기를 안 하죠. 그럼 맞은 방향이면 같이 함께 가자 네. 하고 설득을 했죠. 참 힘들게 일하셨겠습니다. 검찰국장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예. 그 일종의 왕따 같은 걸 당하신 거예요. 저야 뭐 원래 제 자체가 네. 뭐 밖에서는 뭐 황태자니 무슨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체가 이렇게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사건 그 김학의 추금 사건에서도 네. 증언도 나오기를 실수였으니까 뭐 법의 권한 행사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비판하는 검사가 있었는데 네. 증언도 나왔어요. 제가 아웃사이더였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역대 정권의 법무부 검찰국장 그러면 검찰 인사를 최일선에서 좌지우지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대목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에 여권에서 정무적으로 왜 그렇게까지 그 정도밖에 판단할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네요. 그 과정에서 당시의 대통령과 여권의 핵심들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어느 정도 포획돼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사단의 실체는 뭘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게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실체가 있던가요? 실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네. 특수통 패거리 문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뭐 사단이니 뭐 라인이니 뭐 이게 하는데요. 윤석열 사단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시점이 제가 보니까 윤석열 총장 그 인사청문회에서 네.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총장 후보자 중에서 무슨 사단 얘기 나오는 사람이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인사가 당시 여당이요? 당시 여당 여당이 의원이 그렇게 네. 불었어요. 네.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인사 그 윤석열 사단의 득세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던 것 같고 네. 또 그 무렵에 어떤 기사를 보면 윤석열 사단이란 말이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 2017년 중앙지검장 됐을 때부터 윤석열 사단이란 말이 나왔고 네. 대부분 그때 내용을 보면 윤석열 사단이 인사에서 득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검찰의 그동안의 문화에서 네. 검사 생활 30년 해보셨으니까요. 그렇게 특정인과 관련된 사단 이런 표현이 저도 동의합니다. 그 무렵에 나왔습니다. 그게 처음입니까? 예, 예. 사단이니 뭐 이런 것은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사단이라는 게 군사 용어도 되지만 네. 또 구호산 찾아보면 어떤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자 그러면 특수통 패거리 문화라고 했는데 네. 윤석열 사단 그러면 대략 숫자로 보면 몇 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검찰 전체는 아닐 거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많지 않습니까? 네. 대략 몇 명입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2,300명 정도 됩니다. 2,300명. 예, 제가 검찰국장 시절에는 2,300명 됐습니다. 자 그중에 윤석열 사단은 대략 여기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대략 그냥 조금입니다. 예? 적습니까? 적습니다. 소수. 예. 네. 한 20-30명 뭐 이 정도입니까? 그보다 많습니다. 그보다는 많고. 예.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그럼 특수통 패거리라고 하시면 특수통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얘기입니까? 특수수사 경력이 많은 사람들. 이 윤석열 제가 말씀드린 기질이라든가 스타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어떤 기질과 어떤 스타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스 기질이 넘쳐서 자기 식구만 챙긴다. 아. 이런 것이 평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그 특수수사를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네. 있던 사람들 인사적으로 챙겨주고 그 챙겨준 사람은 고마워서 네. 더 끈끈하게 뭉친다는 이런 이유를 윤석열 사단이라고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윤석열 사단이 특수통 패거리 문화라고 했는데 그 수사 기법에서도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이 네. 수사는 초기에 사태를 장악해야 된다.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를 해야 된다.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끔 표범이 표적을 사냥하듯 수사를 해라. 이런 비유를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수사를 사냥하듯이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 수도시 보도가 됐고 이거 제가 예를 안 들어줘도 많을 정도로 보도가 됐고요. 요즘 시중에서 초등학생이 울기만 해도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울음을 뚝 붙일 정도로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압수수색 사실이 너무나 많이 보도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언론 보도도 문제인데
수사를 사냥하듯 하는 것에 예. 문제는 뭡니까? 수사를 사냥한다 하는 것은 아까 방금 뭐 토끼머리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사를 사냥감을 할 때 특징이 네. 언론을 많이 활용하고 언론을 활용하고 예. 그다음에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목표를 정해지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한다 평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의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승태 네.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으로 기소화돼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아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똑같이 자기가 수사받을 때 내용을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취지가 그런 겁니다. 그 어떤 언론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 사실이 피의 사실이 거의 실시간 중계되듯이 중계되는 상황에서 네. 자기가 뭔가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일반인들이 젖어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 재판부는 예단을 갖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언론에 활용하는 이런 수사를 많이 하는 거죠. 자, 수사를 사냥하듯 하는 것의 문제점은 어쩌면 사냥을 했는데 사냥이 실패해요. 그러면은 그 뭐 짐승이 사냥하는 사람을 물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록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혐의가 부족하더라도 뭔가를 잡아내는 그런 부작용도 있겠네요. 수사를 사냥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죠? 수사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그 진상에 맞게 처분하는 것이 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혐의 있으면 있는 대로, 네.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사냥이라는 것은 사냥이라는 표현을 써서도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부작용, 뭐 사냥의 부작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해서는 안 되는 수사관입니다. 그럼 특수통 패거리 문화 이게 사냥 이런 것과 지금 연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왜 그들은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게 승진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공명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입니까? 뭡니까? 그 추미애 장관이 네.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 검찰 조직 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 검찰 조직 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의처럼 군림하면서 주목받는 사건을 독식하고 네. 그 수사를 통해서 명성을 얻고 그 명성을 통해서 꽃보직을 누리는 이게 특수통 검사들이다. 꽃보직. 예. 이거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그러면 왜 수사를 하는지는 대충 짐작이 되지 않은가요? 좀 연관돼 갖고 네. 그 수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사냥과 같은 수사, 토끼몰이 같은 수사를 당하면 어떤 심경이 되나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수사를 당해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 윤석열 사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수사를 당해보셨는데, 물론 이제 무죄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러니까 현직 검사로서 예.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수사를 당해봤어요. 예. 제가 그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네. 수사를 받았는데 그 수사할 때가 윤석열 총장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수사를 받으면서 받은 느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끼몰이를 당하는 느낌이었다. 제일 힘든 것은 저에게 관한 수사 상황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언론 보도에 기자들이 마구 전화도 오고 막 물어보니까 대응을 혼자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본안인데 본안을 대응 못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집중 못합니다. 본소송, 예. 본안을. 그 언론에서 떠드는 게 본안이 아닌가 보죠? 본안일 수도 있고요. 본안과 관련될 수 있고 지역적인 출석 여부 이런 거, 뭐 체포영장 뭐 이런 계속은요. 그래서 제가 이게 토끼몰이 비슷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네. 우리 그 자꾸 이런 보도가 되니까 저희를 믿었던 지인들이 쟤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보도가 너무 많이 되니까 저희와 관계가 단절이 되는 이런 그거가 있고요. 고립되는군요. 예, 단절되게 되고 심지어 제 아내도 당신 큰 거 저지른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 이래서 이렇게 수사를 당하면 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게 제가 수사를 받을 때가 서울중앙검사장 시절이에요. 네. 네. 중앙검사장한테 이 정도면 검사단 일반 시민들은 어떨까? 참 정말 안타까운 그말 그때 사실 내가 그때 입장문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쓰고 싶은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중앙검사장한테 이 정도면 일반 시민한테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느끼겠는가? 그런 현안이 있습니다. 참 검사로서 30년을 살았는데 검사 승진의 꽃이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또 토끼몰이식 수사를 당하는 그 심정이 참 착잡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뭐 남몰래 막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울었다기보다는 참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 인생이 걱정되는 게 아니고 저는 수십 년간 정말 이렇게 검찰이 국민 앞에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 수사를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정말 제가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야 같은 계속 죄라고 하면서 언론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되면 저한테도 저 같은 사람한테 좀 되면 일반 시민들한테 어떨까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착잡하고 또 수사를 받아 보면 잠이 안 오게 돼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게 2년 전 일을 오늘 내에 되살려 가지고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수사를 받는 거니까 기억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잠들고 그럼 금방 깨서 그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하게 되고요. 또 검사는 2년 전 일도 기억 안 나냐고 딱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수사를 이제 바로 그 전 단계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이 이제 당했는데 그에 대한 또 연민 이런 것도 더 생겼겠네요. 예, 조 장관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참 의연하게 뭐 좀 그 하시는 거 보고 역시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소인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많이 좀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제가 저를 뭐 변호해 주는 사람들한테 하소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옆에서 본 조 장관은 참 의연하게 진짜 제 말씀이 아니고 그 옆에 있던 그 검사들이나 다른 변호사들이 참 조 장관 엄청난 멘탈이다 훌륭한 멘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당해보니 겪어보니까 수사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걸 알거든요.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를 받았고 그러고도 계속 현직에 있었던 그 전례가 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건 제가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입니까? 처음이 맞네요. 그렇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갔는데 인사 권한이 하나도 없었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부하들의 수사도 받고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는 핵심이 이른바 채널 A 사건 그리고 한동훈 현 법무장관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죠? 자 채널 A 사건과 관련해서 왜 지금 검사장님이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고 관련자로 거론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사건이 좀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채널 A 사건의 본질과 검사장님은 왜 거기에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까? 채널 A 사건은 그
원래 그 시민 단체에서 네. 그 검찰과 언론이 결탁해서 네. 뭐 특정인을 뭐 협박했다 이런 취지로 고발이 됐고 그런 고발로 수사가 됐는데 네. 그 저는 채널A 사건에서 수사를 지휘한 중앙검사장이었고요. 네. 그 당시에 수사 당시에 그 채널A 관련자를 징계한다고 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그 징계 자료를 달라했습니다. 네. 처음에 달라했는데 제가 수사 중 때라 못 줬고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주겠다 해가지고 네. 10월인가요? 그걸 주었는데 법무부에는 감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감찰 규정상 보면 법무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중앙검사처죠 같은 경우는 공소유지 지장이라든가 수사기밀 유출이라든가 제3자 뭐 사생활 침해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법무부 요구에 따라서 채널 수사기록을 법무부에 적용했고 네. 그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이 징계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민단체가 고발한 거죠. 이게 자료를 준 것이 자료를 제공한 것이 직권남용이다 네. 라고 해서 고발했는데 저는 법령에 따라 준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의미니까 정말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자료 내라가면 줘야 되고 네. 감사원에서 자료를 내라가면 자료를 내야 되는데 이 경우도 직권남용 체벌될 수 있다는 경우가 되잖아요. 네. 좀 황당하게 들릴 것 같지만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 수사에 관해서 자료를 제공한 것이 과연 직권남용이 될까? 네. 지금 여러 번 제가 법령에 의한 것이고 네. 네. 제가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 채널A 사건은 네. 당시에 이제 선거 앞두고 네. 채널A 기자와 네. 한동훈 검사장인가요 당시? 네. 뭔가 모의를 한 듯한 그런 이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자, 한동훈 현 법무장관이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제 황태자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기도 한데 왜 한동훈 장관이 채널A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후에도 윤석열과 한동훈은 왜 그렇게 중요한 관계인가요? 뭐 국민들께서 다 짐작하는 대로 그리고 제가 버틸 필요는 없지만 네. 그 판결문에도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전 검사장과 네.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판결을 보면 네. 그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로 인해서 네. 윤석열 전 총장은 한동훈 전 검사장 수사나 감찰에 대해서 공정하게 지휘를 할 수 없는 관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법원에서 인정한 관계입니다. 아, 두 사람의 관계. 네. 여기서 말하는 판결문이라는 거는 그 징계 무효 소송 1심 징계 판결문. 취소 소송,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채널A 사건 수사 때 한동훈 검사장이 그 당시 휴대폰이 압수가 됐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왜 한동훈의 휴대폰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까? 민감했던 겁니까? 저희가 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그 압수수색 사실을 형사벌정을 보고했는데 네.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네네. 그때 김관정 형사부장이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네.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저희가 수사할 때 한동훈 전 검사장의 휴대폰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압수물로 봤는데 네. 그게 사실상 또는 영장도 받았지만 사실상 또는 기술적으로 네. 그 비번을 풀지 못해서 밝히지 못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본질을 밝히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시 지금 뭐 박은정 검사나 이런 분들은 수사할 때 다 비번 합작 그러는데 네. 검찰 고위직이 비밀번호를 협조 안 해가지고 그 부분을 밝히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한동훈의 핸드폰은 당시 검찰의 수사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밝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십니까?
저도 대검 총장님이나 여기 여러 번 재촉을 했고 뭐 그 했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안 된다는 통보를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상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이폰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또 뭐 비밀번호가 많이 걸려졌다 해서 못 푸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그 풀 수 있도록 여러 번 대검이나 그 체근을 했다. 당시에 총장은 윤 총장이셨죠? 윤 총장이 그만둔 후에도 후에도 제가 계속 김호 총장 씨로도 얘기를 했고요. 좀 이렇게 비밀번호 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써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검찰총장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이른바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건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병환 기자가 좀 질문을 이끌어 가시죠. 판결문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윤 총장이 제기했던 징계가 부당하다. 징계 정지 2개월 그때 이제 법무부에서 주장관이 이제 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게 부당하니까 취소해달라고 냈던 소송이 있죠.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이고 그 1심 판결문에서 윤 총장 원고 측이 패소를 하죠. 거기서 나왔던 이제 판결문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쭉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현재 이 재판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상황이 이상해졌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이 바뀌고 법무부 장관이 바뀌고 그래서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통령은 문재인,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뭐 쭉쭉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원고가 윤석열이고 피고가 한동훈이에요. 이게 조금 상황이 이상해지는데 두 사람이 맞붙은 걸로 되니까 이 상황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 건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저희가 기사 쓸 때도 되게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법이 예상을 못했던 구조 같아요. 행정소송 예측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경우라면 상법상 그 회사와 대표회사 소송이나 이런 게 충돌이 있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이나 그 참모들은 손을 떼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1심 아시다시피 그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촉했고 또 항소심에서는 이 법무부 측 변호부 측은 증인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증인 신청도 안 했고 또 변호인들이 법무부 측 변호인들이 준비 서면도 그 기일 아침 오전에 내 가지고 조금 뭐 늦게 냈다는 거 있고 지난 기일에는 재판부로부터 뭐 질책을 받았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동훈 윤석열 전 총장은 그 반법치 행위에 대한 엄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반법치 행위도 좀 엄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내에서 반법치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본체만치 하고 있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언론에서는 재밌게 표현하기를 한동훈 장관이 패소할 결심을 하고 있다. 1년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놓고 보니 1심에서 승소했던 변호사들도 다 자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데 패소할 결심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런 비판이 많이 있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을 취지를 살려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 대리인이라는 게 원고를 바꿀 수는 없으니 피고인 법무부 장관 측을 그 이해관계가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의식을 해서겠죠. 법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지 않는다. 차관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공 차관도 예, 차관이 인호공 차관이죠. 예, 인호공 차관도 윤석열 출신이고요.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 총장과 카풀했던 사이라고 보도가 됐거든요. 카풀. 예. 그 친분 관계로 엮인 것은 마찬가지로 생각되고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정성이 담보되겠느냐 이런 의문이나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있고요. 이렇게 법무부에서 이건 자초운이라 생각합니다. 인호공 차관이 하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대를 선임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중간에도 특별대의로 바꿀 수 있나요?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 행정소송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사소송법상 얘기인데 상법에 나온 얘기인데 그게 민사소송법을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어찌됐든 이 소송이 처음에 제기됐을 때는 막 그 징계가 내려졌을 때니까 소송을 냈다라고 쳐도 지금은 현재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그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은 대통령이 돼 있어요. 그러면 1심에서 졌다고 1심에서 그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오히려 뭐 판결문에는 정직기계로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긴 하죠. 그래도 대통령이 이제 됐는데 이거 소송 취하하고 대승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항소심도 끝까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 보면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기려는 의지를 대통령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소송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감찰방해 그 판사 사찰부과 전달로 그 중대 비의자라고 판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 중대 비의자로 인정한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중대 비의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할 것 같고 두 번째 이런 수사나 감찰을 막았다고 그러면 이 형법상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결문 읽어보면 그 부분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저쪽에서 윤석열 전 총장 원고 측에서 아파하는 부분 같아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혹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냐.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찍어내기 징계 운운하고 뭐 탄압 받았다고 운운하면서 이런 명분으로 출마를 했잖아요. 만약 이게 확정이 돼버리면 그런 탄압 명분도 사라지게 돼서 여러모로 좀 그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씀은 또 직권남용죄 이런 말씀하시고 누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아주 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일면 동의하는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킬레스건이라는 거는 그러면 지금은 대통령 중이니까 좀 아닐 수 있어도 퇴임 이후에는 이걸 가지고 이걸로 무슨 사법적인 무슨 판단이나 처리가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퇴임 후에는 면책 특권도 없으니까 일반 시민으로서 뭐 죄가 있으면 처벌받고 없으면 안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1심 판결문을 다 보셨죠? 다 봤습니다. 관련자이기도 하니까 다 보는 거겠죠? 그걸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당시 총장의 죄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잘 돼 있던가요? 그 판결문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렇고 뭐 법리적으로 이제 정책이 돼 있어서 글쎄요. 퇴임 후에 한번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누가 그걸 보면 일반적인 직권남용 법리에 보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그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범법자가 현직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자리에 그렇고 네. 지금 그런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고요. 네. 법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검찰총장의 징계 주소 사건 이거는 당시 검찰총장 당시 2개월 동안 정직이 된 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안 중에는 이른바 판사 사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해서 배포한 거 이게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된 거고, 그다음에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한 거 이게 명확히 이제 유죄가 된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직 사건과 한동훈 장관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 혹시 이게 그토록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면은 이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게 아닌가 이런 추론도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추론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어떤 취지로 한동훈 전 검사장을 장관으로 임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본인이 이런 소송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법무부 장관 임무가 법질서 확립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박은정 검사가 SNS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보셨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주제 관련인데요.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거 이것에 대한 그 법무부의 진행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면서 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되는 길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뭐 항소심은 저희가 관여를 못하니까 내용은 모르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요. 처음에 항소심이 잘 안 열렸죠. 되게 늦게 열렸는데 처음 준비 서면을 늦게 내가지고 늦게 내고 또 원고 측 변호인이 피고 측 변호인을 약간 두둔하는 듯한 직접적으로 그 말씀 안 하시는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좀 받았다고 언론 보도가 돼 있고, 또 지난 뭐 증인 신문에서 재판부로부터 좀 과정에서 질책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건 좀 뭔가 좀 정상적으로 재판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뭐 박은정 검사 말하는 것처럼 짜고 치는 고소이나 이게 재판이 형이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그런 지적에? 저 동의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이 재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해보신다면? 저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받았고 그 보복 수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뭐 중대 피의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1심 판결이 뒤집어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대 비위가 너무 명백하고 판결 읽어보면 그다음에 1심 판결이 너무 명확하게 판결이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사실상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말을 좀 직위로 뭐 결심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 언론 비난도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실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 소송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왜 격가지로 또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권과 관련된 건데 왜 거기에 이성윤 검사는 또 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이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됐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게 법령사 제가 줄 의무가 있고 주었기 때문에 혐의 없이 명백하다고 한번
그 결정을 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후에 정부가 바뀌고 그러자 고검에서 재규사 결정을 번복해서 재규사 명령을 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소심에서 뭐 유리하게 하거나 또 뭐 최소한 절차를 어떻게 지연시키거나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징계 무효 소송의 절차를 문제 삼으려고 한 거다. 예. 절차를 문제 삼으려고 곁가지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다. 예. 아하. 그런데 그 윤 대통령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사 사찰 문건도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 이거잖아요. 그 사안이. 보시기에 이거 왜 그랬을까요? 윤 대통령은 당시의 검찰총장은 이게 단순히 자신의 신복인 또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던 한동훈 검사를 구하려고 했던 측근 구하기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슨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 다른 혹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건가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냥 측근 구하기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 제가 판결문에 나와 있는 예. 그 한동훈 전 검사장 휴대폰 압수 보고를 받고 윤석열 전 총장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예. 이런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수사 과정에서 저한테 그 막말을 해대면서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런 거 한 거하고 그다음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 인사청문회 가가지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청문회 가서 증언했는데 그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지 측근을 보호하기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예. 발을 책상에 올려놓고 막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수사 지휘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휴대폰을 압수했으면 비번을 풀고 진상을 밝혔어야 되는데 네. 휴대폰 협조도 안 해주고 또 사실상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했다 하니 결국 못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은 있긴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체나 본질은 진짜 뭔지 휴대폰을 깠었어야 네. 휴대폰을 분석했었어야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그 휴대폰 어디 있죠? 반환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공화국 이 예. 검찰 사단의 실체 이런 거를 파악하다 보니까 무려 1시간 30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한 10여 분 더 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제 검찰 개혁을 주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도 법무장관에 앉히고 이랬습니다. 그 후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검찰 공화국이 되어버렸다. 검찰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단 말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그토록 애써서 추진했던 검찰 개혁, 그건 왜 실제로 문화되지 않고 이렇게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어떠냐, 실패했냐, 뭐 절반의 성공이냐 이런 논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저는 그 뭐 공수처 설치라 다른 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던 공수처 설치라든가 또는 뭐 수사권 조정이라는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증거가 대통령 윤석열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정권이 잘 아시다시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정권 개혁은 잘 아시다시피 그 정권 초기에 국민의 지지가 높을 때 강하게 추진해서 해야 성공을 하죠. 근데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수사를 위해서 검찰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사단에 너무 신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권이 굉장히 비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된 검찰권으로 검찰 개혁은 할 수 없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언급을 하셨네요. 문재인의 검찰 개혁은 실패했고 그 증거는 대통령 윤석열이다. 그건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지적한 것이 있어서. 근데 거기에 깊이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실패했고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이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사단을 대통령이 너무 신뢰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사단을 신뢰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사단을 신뢰했을까요? 특히 조국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 이른바 토끼몰이 수사라든지 뭔가 의도적 수사가 분명하다라고 일반인도 느끼고 있을 정도였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윤석열 사단을 제압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었을까요? 글쎄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권 초기에 이제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 논의가 있었고 네. 그 적폐청산에서 상당한 검찰이 그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 성과에 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성과에 취해서 검찰주의자들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 파악을 못했는지 파악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성과에 취해서 그걸 못 본 것이 아닌가. 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판단했습니까? 그 당시는 제가 대검에 있었는데요. 네. 대검에 있으면서 이런 검찰이 왜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은 없고 이 일에 치여가지고 하나하나 보고하고 뭐 네. 지휘하고 이런 데 치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었고요. 네. 제가 이제 검찰국장 지나고 이 수사 지나면서 한 5년 정도 지나흘렀을 때 되돌아본 결과 그때 이런 약간 성과 난 걸 보고 취했구나. 검찰도 사실은 너무 취했거든요. 네. 대통령 둘을 구속하게 되고 뭐 대법원장까지 구속하면서 아주 뭐 그 위세가 하늘을 찌렀죠.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갔을 때 예. 이미 윤석열 사단에 포위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 여권 핵심부에 이래서는 안 된다. 윤석열 사단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사인을 주지는 않았나요? 그런 사인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걸 직접 주지는 제가 못했고요. 저는 뭐 검찰국장에 불과하니까 못하고 그런 사인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뭐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 걸로 제가. 그 위험성을 지적한 부류가 검찰 안팎에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검찰국장 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포획이랍니다. 포획. 예, 포획. 저도 포획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는 포획이란 말을 별로 못 들었고. 저도 포획되었다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니 그러니까 이성윤 포획됐다. 검사장님도 포획돼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검사가 나도 포획돼 있습니다. 제가 포획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참 지금도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인사를 했을 텐데 왜 포획되게 놔두었을까? 인사하신 분이 뭐 속마음이야 모르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회 구성원 또 공무원들 각자 이치에서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 임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참 되돌아보면 안타까울 수 있는 건데요. 오마이뉴스가 지난 2월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창간 23주년 기념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냐 물었더니
57.5%가 공감한다. 비공감은 39.8%였네요. 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아, 그래요? 정치 검찰을 넘어서도 네. 검찰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검찰 관련 개혁 관련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네.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 검찰은 정치 검찰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함으로써 그 법무 검찰과 대통령 간에 일사불란한 수직적 지휘가 이루어지는 네. 그런 검찰 국가 또는 검찰 정권이 출범했는데 네. 여기에서 검찰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된 책이 있더라고요. 네. 저 상당히 공감하고요. 저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검찰 정치를 하고 있다. 과거 반면에 정치는 실종됐다. 네. 그러면 과정에서 무대에 있어야 할 국민은 사라지고 안 보인다. 사회의 제 갈등이 정치 영역에서 조정되고 해결돼야 되는데 네. 거기보다는 검찰의 수사나 사법적 잣대로만 해결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공화국도 제가 그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되돌아보면 말이죠.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검사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90년대 김모 총장이 그 총장 시절에 국회 지역구로 나가겠다고 해갖고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현직 총장인데 나간다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지역위원장 가고 네. 국회의원으로 직행했죠. 네. 그때 검찰 안팎에서 비난은 엄청났습니다. 총장이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네네. 가지고 저도 그때 비판을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직위를 떠나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됐다, 직행했다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 자체가 뿌리째 흔들려 버린 것이고요. 또 이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믿을까? 그래서 참으로 검찰이 이 검찰 전체가 이제는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냐. 네. 옛날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총장이 대통령 직행을 넘어서 그런 것이다. 네. 저는 윤 총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물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정치를 할 거냐? 네. 자기는 대답 안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렇게 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출마하고 이런 것이 보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총장이 조직을 이용한 거다. 자기 정치적 야방을 위해서 이용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가장 약간 화가 난다든가 분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검찰총장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조직을 검찰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팔아먹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검찰이 힘을 쓸 때 중립성을 지켜준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로 일부 국민들은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김건희 여사 건을 보면은 말이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말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 지금 주범이 권오수 회장은 기소된 지 지금 1년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단 한 번도 소환받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또 수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본인 부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터인데 말이죠.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번 정부 때
정부가 받기 전에 중앙지검 수사팀은 네.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 여사 사건에 관해서 네. 수사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출석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출석이 불응하자 체포영장까지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검토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안 나오자 그 체포영장을 고려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지휘국을 막론하고 네. 출석에 검찰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시 불응하면 원칙대로 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그 제가 뉴스를 보니까 네. 그 국회에서 그 김건희 특별법권 네. 네. 패스트트랙 안건 시정에 대해서 네. 연말에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원래 검찰에서는 특검 예상되면 네. 특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뭐 못 바뀔 정도로 확실히 수사를 해라. 더 이상 바뀔 것이 없을 정도로 네. 확실히 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 예상되면 정말 수사를 열심히 하죠. 근데 이번 특검이 예상되는데 네. 수사를 열심히 할까? 특검 할아비가 와도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수사를 열심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네. 저는 수사를 안 하려고 봅니다. 아하. 그렇다고 해서 뭐 무혐의 처분하면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네. 그것도 못 하겠죠. 네. 윤석열 총장이 옛날에 네. 진정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가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네. 왜 정말 살아있는 검사를 이야기했던 검찰 살아있는 수사 권력 수사를 얘기했던 검사들 어디 가고 네. 윤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지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네. 그게 좀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히 이제 들어보다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언론에 주요하게 보도된 것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더 깊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체포영장 요건이 그렇습니다. 출석이 불응하고 범죄에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체포영장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에 따라 검토했다는 얘기는 뭐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합니다. 뭐 검찰 조직의 상당수는 그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여사도 함께 막 만난 적도 있고 그렇다는데 직접 김 여사를 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영향력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까? 뭐 언론에 나오는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국정을 1년간 이끌었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40%대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뭐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선 앞으로를 예측하기 전에 지난 1년을 보면서 내가 검사 시절 30년 동안 봐왔던 윤석열, 인간 윤석열, 검사 윤석열의 특징과 대통령 윤석열 이게 어떻게 연관 있게 보여지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됐지만 제가 보면 그 검찰청에서 잔뼈가 굵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배운 지식, 상황 그때 배웠던 느꼈던 경험 이걸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네. 여론조사 부분 보니까 뭐 제가 뭐 정치 평론가는 아니지만 저기 실제 여론조사 숫자보다 실제 민심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봐도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정권들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으면 성찰을 한다든지 되돌아보고 대책을 세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2년 차에 혹은 3년 차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금을 좀 넘어서서 또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쭉 30년 동안 지켜본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심이 실제 민심이 여론조사 지수보다는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그게 개선될까 저는 그 회의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우리 이병환 기자 미진한 질문 혹시 있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곧 해야 될 텐데. 예,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오늘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검찰 조직을 재물로 팔아먹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상당히 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윤석열 사단을 제외하고 요즘에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어쨌든 검찰이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제가 그 검찰 내부 구성원들 얘기를 전하기 전에 전하려면 그 퇴임한 어느 검사장이 변이 있습니다. 네. 그 올라와 있는데요. 뉴스에 올라와 있는데 그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현재 이익에는 기존의 이익과 차원이 다를 거다. 어쩌면 조직의 존폐와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도 조직의 존폐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얘기죠. 검찰 조직에. 예. 그래서 이 정부에서 검찰이 가장 이 정부 후든 이 정부든 검찰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검찰이 현 정부와 너무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가요? 그 검사장이 이제 퇴임해서 그런 비선 취지의 말씀이 투명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공개할 것을 하고 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해 놓은 것이 같은 취지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윤석열 검찰 사단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직 지검장으로서 수사 받으면서 느낀 소감도 얘기했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윤석열 사단에 포획당하고 있는 심정도 얘기를 한 걸 들으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막 하기도 하고 언론 보도도 하곤 했습니다만 더 오늘 절실하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대로 두면은 대한민국이 망가질 것 같다는 위기의식을 동시에 느끼는데요. 어디에서 이 해법이 나와야 될까요? 어디에서 돌파구가 나와야 될까요? 이게 검찰 조직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다른 시민사회나 정치권이나 그죠? 이런 데서 나와야 될 터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기대하는 곳이 있다면 그건 뭔가요? 글쎄요, 제가 요즘에도 검찰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이 사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건에 관해서는 누가 와도 누가 처분을 해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결론이 나오게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 수사했을 때 피의사실을 흘리든 피의사실을 공표하든 뭐든 언론 알리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 네. 정말 이게 피의자든 누구든 관계자의 인권을 정말 발달시키는 진짜 안 될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검찰 권한을 이제는 좀 이렇게 내려놓고 검찰이 진짜 그 수사지, 기소, 재판, 집행 모든 분야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할 부분만 집중하는 게 어떠냐. 검찰도 이제는 좀 견제를 좀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견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정치권을 보면은 여당과 야당에서 견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치권도 검찰의 포획당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 정치가 있고 여기 정치는 실종돼 있는 것 같고 정작 그 무대에 있어야 할 국민들도 보이지 않는데 어떤 견제가 있다 이런 것은 견제가 있다 이런 것 좀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현재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정치권 여든 야든 정치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그 내신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남은 건 시민사회 국민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결국은 국민들밖에 없는 거죠. 어느 때는 어려울 때, 네. 힘들 때, 또 방향이 맞지 않을 때 국민들이 일어선 저력이 있잖아요. 네. 이 정부에서 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그 촛불 때도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네. 제가 그때 촛불 현장에 가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자본시장 금융위원회를 근무했었어요. 네. 거기를 가로질러 가는데 그 개 인형에다가 목줄 달고 검찰 써가지고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검찰 개 취급하는 걸 보고 참 자괴감을 많이 느꼈는데 네. 검찰이 참 국민들을 위해서 네. 참 잘 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검찰이 지금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 현대사를 보면은 한때 검찰이 군부에 꼼짝 못하지 않았습니까? 군부를. 그다음에 그렇죠. 또 국정원, 예. 국정원에 꼼짝 못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군부와 국정원이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민주화를 통해서 검찰이 뭔가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더니 이제 그 힘을 자기네들 스스로 사단을 만들어서 사적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윤석열 총장이 네. 취임사에 또 한 말이 있어요. 네. 그 수사권은 국민들로부터 이임받은 것이니까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 네. 그다음에 수사는 헌법상 비례와 균형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고려하면 검찰이 잘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총장이 네. 지금 하시나. 그렇군요. 자, 거의 2시간 가까이 오늘 이제 함께해 주셨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직 검사장, 현직 검사의 증언을 우리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 들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들도 많은 생각을 오늘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오마이TV 정말 그 옛날에 참 그 참신한 충격이랄까요? 이걸 받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오마이 시민이 기자다, 시민이 참여해서 기자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은데 수동적인 언론 소비에서 생산자이 공급 소비자를 겸한 이런 걸 해놓은 걸 보고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그 오마이뉴스의 진심으로 오마이뉴스 발전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30년 정도, 20년 넘게 흐른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한 걸 보고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 오마이뉴스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마이뉴스 기사를 많이 봤는데 그리고 실제로 오마이뉴스 하는 기자들도 꽤 알고 있고요. 형극의 길을 걸은 걸로 생각하는데 참 훌륭한 언론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도 네. 국민 노릇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저력이 있으니까 오마이뉴스처럼 그래도 주인이면서도 객체가 되지 말고 주인이 돼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네. 또 우리 세대의 후대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네. 국민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오마이뉴스처럼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옴으로써 네. 또 이제 검찰 조직에서 네. 더 또 시련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가족하고는 상의했습니까? 일방적으로 나오는 거죠. 일방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네. 자, 긴 시간 함께해준 이병환 기자, 예. 소감 한마디 한다면요? 아마 결심하신 것도 힘들고 말씀하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탁을 드린다면 그래도 다 말씀하시지 못하신 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셨으면 좋겠다. 예. 네, 그래서 뭐 꼭 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세상에 내놓아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예.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예.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현직 검사장, 현직 검사의 고백. 우리는 지금 윤석열 검찰공화국,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포획되고 있다. 포획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포획을 풀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긴 시간 인터뷰를 함께해 주신 분들이 이미 답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시민의 힘 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오마이TV를 통해서 우리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 컨텐츠, 오늘 이 대화 여러분 참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다른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대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오마이TV, 오마이뉴스 계속 성원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고, 10만 클럽 가입 하단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커피 2잔이면 한 달 자발적 구독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연호가 묻다 계속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연호가 묻다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다시 중계가 됩니다. 오마이TV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이번 인터뷰는 오마이TV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150만 구독자를 달성한 것을 기념해서 무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성현 검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독교이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